전차는 전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투병기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을 포착해 파괴합니다. 거친 지형을 가르며 시속 48km로 질주할 수 있고 로켓탄의 직격으로 맞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지휘 통제 장비 덕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잇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화력, 기동력, 방어력을 모두 갖춘 전차에겐 적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전차는 100여 년에 걸친 발전의 결정체이며 그 출발점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기술들은 이랬던 전차를 이렇게 바꿔놓으며 세계 최강의 전차를 탄생시켰습니다. 전차는 궁극의 전투병기입니다. 대포의 화력, 차량의 기동력, 두께 60cm 장갑판의 방어력, 그리고 그 궁극의 전차가 바로 에이브람스 M1 A2입니다. 거침없고 강력한 전차에 탑승한 승무원 4명은 거의 모든 적의 공격에도 끄떡없습니다. 또한 컴퓨터로 무장하고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디지털 전투병기입니다. 승무원들은 전차의 심장이자 머리입니다. 이들이 조종하는 전차야말로 최고 중의 최고입니다. If we get a target, I guarantee you within 4 seconds it's going to be dead. That's a given. These tanks are made to kill and do their job and bring our boys home. And that's what they do. 단순한 강철 상자에서 완전 무장한 디지털 전투병기로 발전하는 과정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약 1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차는 참호전을 치러야 했던 영국이 개발했습니다. 영국군은 독일군의 포화에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영국군은 이 답보 상황을 타파할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갑판을 두른 이 기계는 무한궤도를 이용해 적의 참호를 건너간 후 적에게 포탄을 퍼붓습니다. 속도는 시속 5km에 불과했지만 육중한 굉음을 울리며 이동하는 전차는 독일군에겐 공포의 대상이었고 이후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로버트 카메론은 포트녹스 기지에 있는 미 육군 기갑분과의 역사학자입니다. It's easy to imagine the consternation of the first German machine gunner to see a metal box coming across no man's land toward him. And at some point, that courageous machine gunner would have decided that discretion was the better part of valor, and he would have disappeared. 맞서 싸울 방법도 없었고 기관총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전차의 효과는 엄청났죠. Tank panic is one of those things the tank brings to the battlefield, just the fear factor of a large metal box running over you. And you can find this anywhere tanks have been used. 전차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군대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 3가지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기동력입니다. 거침없이 돌진해 신속하게 지상을 장악하는 능력을 말하죠. 두 번째는 방어력입니다. 공격을 받으면서도 적과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화력입니다.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파괴력을 말합니다. 이 3가지 요소의 향상은 전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3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장갑판이나 주포가 너무 클 경우 기동력이 떨어져 위험합니다. 적의 전차가 화력은 동일하지만 보다 가볍고 빠를 경우 기동력에 밀려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장갑판과 기동력만 너무 강조할 경우 대형 전차의 주포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력, 기동력,
방어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전장에 나선 전차와 승무원은 사지로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균형이 잘 잡힌 전차는 승리의 보증수표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역대 최강의 전투병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하지만 최첨단 설계와 선진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세 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기동력, 방어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력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모든 전차는 방탄 장갑을 두른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포에 수송 장치를 결합한 셈이죠. 최초의 전차는 7.7mm 기관총이나 57mm 대포를 장착했습니다. 펜저 전차와 같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차들은 75mm 주포로 무장했습니다. 현재의 주포는 크기도 2배 정도 크고 화력도 훨씬 강력합니다. 퇴역 전차장 데이비드 프라이드는 주포의 발전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The evolution of tanks over the years since they first rolled out in World War I, the guns have gotten bigger. We went through, 75, 90, 105mm. Now we're on the 120mm. 주포와 포탄이 커질수록 파괴력도 증가했습니다. The gun is awesomely lethal, and you don't have to be a soldier in the tank to understand its power. The Abrams main battle tanks can fire in all weather, both day and night, especially on the move. 에이브람스 전차는 주포의 무게만 1130kg이며 주포의 길이는 5.18m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9km가 넘어서 멀리 있는 전차도 사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의 비결은 거대한 직경의 포신에 있습니다. 120mm 주포는 다른 주포보다 길고 굵은 포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추진제와 고성능 폭약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탄의 속도와 파괴력도 증가합니다. 그야말로 치명적인 조합이며 120mm 주포의 포탄은 더 멀리 날아가 더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과거의 전차들은 포탄을 회전시키기 위해 강선형 포신을 사용했습니다. 총신의 강선이 총알의 안정적인 비행을 돕는 것처럼 포신의 강선도 포탄의 자세를 바로잡아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발사체의 길이가 직경에 비해 짧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철갑탄은 길고 얇습니다. 길고 얇은 포탄은 속도도 더 빠르고 좁은 착탄 지점에 파괴력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선으로 포탄의 자세를 잡아줄 수 없습니다. 120mm 주포는 총신 내부가 매끈한 활강포여서 포탄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포탄이 스스로 자세를 잡습니다. 포탄은 다트처럼 꼬리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때 자세를 바로 잡아줍니다. 이러한 활강포는 또 다른 이점을 선사합니다. 강선포보다 포탄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거리와 파괴력까지 증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파괴력 증가는 전차 내부의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총기처럼 주포는 포탄을 앞으로 발사하는 대신 주포 자체는 그 반동에 의해 뒤로 밀려납니다. 이 반동은 전차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압식 주태기를 사용해 반동을 흡수하고 충격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복좌기를 사용해 포신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 다음 사격 때까지 포신을 고정시켜줍니다. You get the shot back, you move back with it, and then you move forward, and you can feel like the whole thing just shake, and it's exciting. 이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고 다음 사격을 위한 준비를 끝마칩니다. 따라서 발사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병사의 빠른 손놀림입니다.
전차 포수인 로버트 디키는 주포의 엄청난 위력을 실전에서 사용했습니다. Depending on how fast your loader is, hopefully somewhere around about 4 seconds, you can just go and just devastate any enemy that stands against you. 전차장 아론 위덤은 전차의 주포를 믿고 이라크 자유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There's nothing like being able to shoot 120 millimeters. That's my baby, and that's the weapon system of choice for me. 120mm 주포는 두 종류의 포탄을 사용합니다. 히트라고 불리는 대전차 고폭탄과 세이버라고 불리는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입니다. We have the Sabo, which is a pure armor defeating weapon. It's made for killing tanks and tank-like targets. The heat round is a high explosive weapon. We use it for lighter skinned vehicles. We shoot personnel carriers and stuff like that. 둘 다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지만 표적을 파괴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세이버는 화살과 동작 원리가 비슷합니다. 핵심 부품인 관통자는 가는 금속 철심으로 보다 굵은 송탄통에 쌓여 있습니다. 송탄통은 120mm 포신의 내부 공간을 채워주며 관통자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또한 추진력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도 얻습니다. 송탄통은 포신을 빠져나오는 순간 떨어져 나갑니다. 부피가 줄어든 관통자는 공기 저항을 적게 받고 목표물을 향해 시속 5,600km로 날아갑니다. 표적에 맞는 순간 뾰족한 화살 모양의 관통자는 모든 추진력을 동전보다 작은 면적에 집중시키며 적의 장갑판을 뚫어버립니다. 반면 히트 포탄은 폭약으로 장갑판을 뚫습니다. 탄두 선단의 폭약에는 신관이 있습니다. 표적과 충돌한 신관은 탄두 내부의 폭약을 폭발시킵니다. 이때의 열기로 폭약 내부의 구리덩어리가 수백 도까지 상승합니다. 녹아내린 구리는 가는 사출구로 밀려나가며 음속의 최대 25배 속도로 장갑판을 뚫고 폭발합니다. 장갑판의 금속은 높은 온도에 녹아내리고 뜨거운 금속 파편이 전차 내부의 승무원들을 강타합니다. 이런 위력을 가진 병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난 정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날씨, 특히 기온은 주포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시험 인증기관의 데이브 맨과 연구팀은 기온이 포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발사된 포탄의 탄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이라크에서 사용할 포탄을 시험합니다. 이라크는 기온이 54도까지 상승하는 곳이죠. We're in Iraq now where temperatures get up to 120, 140 degrees, even higher in those tanks, and they have to know that those rounds are going to hit on target at those temperatures. 데이브와 연구팀은 이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하기 위해 포탄을 가열기에 넣고 140도까지 온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감지기 여러 대를 동원해 풍속, 기압, 온도, 발사된 포탄의 탄도를 관찰합니다. 추진제의 연소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Range clear. Alright, here we go. 연소가 너무 빠르면 포탄이 엉뚱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2, 1. 포탄은 시속 4,800km가 넘는 속도로 발사되고 2초도 안 되는 순간에 2.4km를 날아갑니다. 시험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가열된 포탄은 정상 탄도를 유지하며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이런 시험은 최전선의 병사들에게 기술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When you're out on the battlefield, we know that those weapons have to work correctly. We know that lives depend on what we do. 1991년 이라크에선 미국 전차 약 2,000대의 화력 지원이 승리의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단 100시간 만에
세계 4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기갑부대가 고철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날 전차의 화력은 그 무엇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력이 우수해도 최전선은 극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전차는 거의 모든 표적을 색출해 파괴할 수 있지만 전장의 대형 화기는 전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자들의 다음 과제는 전차의 모습을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말이죠. 전장에선 최강의 화력만으론 승리를 보장할 수 없으며 승무원과 무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갑판도 있어야 합니다. 최초의 전차는 간단한 강철판만으로 제작됐습니다. 반면 지금의 전차는 최첨단 장갑 기술을 활용해 궁극의 전투병기로 탄생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오하이오주 리마에 위치한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전차는 모듈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전차 전체를 재설계하지 않고도 새로운 요소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리마 공장의 책임자 키스 디터스입니다. The designers of this thing built one heck of a vehicle. Just can't stress enough how this vehicle was designed and intended for use not only for now, but all the way up to 2035. 전차 제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You don't always build a product that somebody's going to shoot at with intention of killing you in it. And with that thought, it's very important that you've done it correctly. We're building a product that if it doesn't go right, it could cost you your life. 전차의 장갑은 차량과 승무원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갑이 너무 과도하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무게로 최대의 방호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장갑은 세라믹과 금속을 겹쳐놓은 복합물질과 강철판으로 만들며 복합물질의 재질은 군사 기밀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꺼운 곳은 두께가 60cm에 달합니다. 하지만 두꺼운 장갑만으로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가들은 장갑을 경사지게 만들어 장갑의 유효 두께를 증가시킵니다. 장갑을 경사지게 만드는 이 기술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소련의 전차 설계가들은 장갑을 경사지게 만들기 시작했고 가장 유명한 것이 T-34입니다. 차체 앞부분의 45mm 장갑판은 60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설계는 실전에서 바로 효과를 봅니다. 독일 전차병들은 T-34에 발사한 포탄이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튕겨나가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사 장갑판은 적의 포탄을 무력화시킵니다. 포탄이 튕겨나갈 확률도 높아지고 장갑의 유효 두께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전차들은 70년 전의 T-34처럼 공격에 취약한 포탑 부분에 경사 장갑판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갑판이 기울어져 있으면 포탄이 탄도를 따라 뚫고 지나가야 하는 장갑의 두께도 증가합니다. 경사 장갑판은 수직 장갑판에 비해 장갑판의 유효 두께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포탄에 맞았을 때 더 두꺼운 철판에 맞은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경사 장갑판은 무게의 증가 없이 방호력을 높여줍니다. 방호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기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경사 장갑판을 사용한다고 해도 전차는 매우 무거운 병기입니다. 완전 무장한 에이브람스 전차는 70톤에 달하며 장갑의 무게는 전체의 약 75%인 50톤입니다. T-34 전차보다도 훨씬 무거운 셈이죠. 심지어 용접의 무게만 0.5톤이 넘습니다. 12mm 두께의 아변 강판에서 출발한 장갑판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또 그래야 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장갑판은 포탄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브람스 전차의 조종실은 기압 조절 장치를 이용해 완벽한 밀폐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조종실은 포탄뿐만 아니라 생화학 공격에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전술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것은 기술자들이 설계를 끊임없이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들은 이라크의 시가전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교전 지역과 교전 방식이 바로 그것이죠. 에이브람스 전차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면과 포탄의 장갑판을 가장 두껍게 만듭니다. 그리고 양옆은 중간 정도이며 뒤쪽과 지붕이 가장 취약합니다. 기존의 전투에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근접 시가전에선 무장 세력들이 사제폭탄과 로켓탄으로 기관실 같은 취약 부분을 노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시가전에서 전차와 전차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교전 지역이 도시로 옮겨오면 전투 방식도 변합니다. 따라서 전차 설계도 변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적의 공격에 이열치열로 맞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적의 포탄에 전차와 승무원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포탄의 폭발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반응 장갑이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폭약을 폭발시켜 장갑을 뚫고 들어오는 포탄을 막아줍니다. 이 장치는 플라이어 플레이트라고 불리는 폭발물로 이루어져 있고 전차의 취약 부분을 덮어줍니다. 말 그대로 고폭약으로 뒤덮여 있는 셈이죠. 플라이어 플레이트는 작은 상자처럼 생겼고 로켓탄이나 미사일에 맞았을 때만 폭발하는 폭약을 담고 있습니다. 충돌 순간 폭약이 폭발하여 날아오는 포탄을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멕시코주 소코로 오전 10시 폭발물 전문가 반 로메로와 연구팀은 반응장갑의 방호력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로메로는 미국의 정상급 폭발물 연구소인 뉴멕시코 테크의 부회장으로 25년 넘게 폭발물 연구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반응장갑이 철갑판을 어떻게 막아내는지 시범을 보입니다. What we're going to demonstrate today is the basic principle behind a flyer plate. And this basic flyer plate technology is used in all reactive armor. 첫 번째 시범에선 반응장갑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장갑판에 포탄을 발사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탄두의 모양은 로켓탄에 사용하는 탄두처럼 생겼습니다. 포탄의 폭발력은 구리 덩어리에 집중되고 녹은 구리가 분출하며 장갑판을 뚫고 들어갑니다. We're going to have about 10 inches of armor, fire the warhead right next to that armor, and cut a jet through 10 inches of steel. And by 5, 4, 3, 2, 1. 육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폭발 순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속 카메라뿐입니다. 초당 1만 장을 찍을 수 있는 고속 카메라는 구리가 25cm 두께의 강철판을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녹아내린 초고온의 구리는 순식간에 금속을 녹이며 장갑판을 뚫고 들어갑니다. 구리는 음속의 25배에 가까운 극초음속으로 장갑판을 관통합니다. 실전이라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장갑판의 내층은 산산조각나고 전차 안으로 날아든 뜨거운 금속 파편이 승무원들을 강타하고 연료와 탄약에 불이 붙습니다. 반응 장갑은 이와 다릅니다. 두 번째 시범에선 가소성 폭발물을 25mm 두께의 강철과 장갑판 사이에 넣어 반응성 플라이어 플라이트를 만듭니다. As the warhead starts to cut through the outer metal and into the high energy explosives will ignite and push the flyer plate into the incoming jet.
That will defeat the incoming round and protect the tank. 기본 개념은 간단한 물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죠. 로켓탄에서 나온 구리 분출물의 충격파와 열기가 고폭력의 압력을 가해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폭발로 플라이어 플레이트가 바깥쪽으로 날아가며 뒤에 있는 장갑판을 밀어냅니다. 이런 복합적인 압력으로 포탄의 폭발력이 바깥쪽으로 밀려납니다. Simple technology, but it works. And all reactive armor is kind of based on that simple principle. 3, 2, 1. What's that? Went boom. It did, yeah. Good. 로메로는 열이 내린 장갑판을 검사합니다. 구리 분출물이 한쪽 면에 작은 구멍을 내긴 했지만 완전히 관통하진 못했습니다. 포탄의 초기 충격에 반응 장갑이 폭발하고 밖으로 향하는 폭발력이 충격을 상쇄시켜 충격이 장갑판의 내층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반응 장갑의 유무에 따른 놀라운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This jet is what gets into the turret of the tank and causes havoc with the crew and everything inside the tank. What we've managed to do with the explosive armor is eliminate that jet from getting inside. You see here, there's absolutely no jet. Well, you can see the shape charge perfect. Big difference. Yeah. 반응 장갑은 놀라운 기술입니다. 역방향의 단순한 폭발만으로 음속의 25배 속도로 날아오는 초고온의 구리 분출물을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All of the energy is being expended on this side of the armor, as opposed to the energy going through the armor and escaping into the turret of the tank. And so it worked perfect. 로켓탄의 충격파는 매우 격렬합니다. 하지만 반응 장갑이 없었다면 승무원들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Even with this protection, it still is a pretty rocky ride inside that turret. It's no picnic when you get hit like that. You know it. But lives will be saved. 반응 장갑의 이점은 적은 무게만으로도 생명과 장비를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장갑으로 똑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장갑의 양을 10배나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반응 장갑은 무게가 1톤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전차는 뛰어난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에선 반응 장갑이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We did get hit with a couple of homemade RPG grenade type devices that it was more of a shock therapy for us. It bounced off and we kept on rolling. 반응 장갑은 전차병들에겐 큰 이점으로 작용하며 적과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You can sit there and you can feel a round bounce off of you, an RPG round. This item that is designed to kill you is ineffective. It gives you huge amounts of confidence that you can continue to step forward in battle. And now you can go into areas that you did not before. 적군이 받는 육체적, 심리적 충격은 엄청납니다. They have to be able to gain enough courage to be able to stand up and actually engage that tank. Once you shoot at that tank, you've got its attention, and it's going to focus on you. It's very similar to going into a bar and picking a fight with a guy much larger than you. You better hope that your first punch hits him, because if it doesn't, if it's not effective and he gets off the ground again, you're going to get walloped. 하지만 장갑이 아무리 튼튼한 전차라고 해도 빠르고 뛰어난 화력의 적에게 취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기동력이 없는 전차는 전투병기가 아닌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거친 지형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전차는 지상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 발전 과정 속에서 병사들과 과학자들은 최상의 전차를 설계하기 위해 온갖 발명품을 동원했습니다. 보다 큰 주포, 강력한 포탄, 꿰뚫을 수 없는 장갑. 하지만 또 하나의 요소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전차의 위력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기동력에 있습니다. 기동력이 없는 전차는 장갑을 두른 무거운 대포에 불과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기동력은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1939년 히틀러는 기갑부대의 기습 공격을 뜻하는 전격전을 감행했습니다. 폴란드 방어선을 돌파한 펜저 전차는 상대를 포위하고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펜저 전차의 위세도 2년 만에 꺾이고 맙니다. 동쪽으로 진격하던 펜저 전차는 마침내 구소련의 T-34와 맞섭니다. In the T-34, at that time, the Russians had a vehicle for which the Germans had no equal. 구소련의 T-34는 기동력에서 독일 전차를 앞질렀고 그 비결은 미국인이 설계한 현가 장치에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느리고 육중한 무한궤도 전차를 어떤 지형이든 빠르게 질주하는 무기로 변신시켰습니다. 무한궤도는 여러 개의 강판을 서로 연결해 고리처럼 바퀴를 감싼 형태입니다. 바퀴로는 지나갈 수 없는 거친 지형을 통과하기 위해 1915년 최초로 무한궤도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현가 장치 때문에 전차의 속도는 시속 5km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28년 뛰어난 설계가 월터 크리스티가 이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가벼운 무한궤도 차량을 제작했습니다. 시제품은 낮은 차대를 사용했고 전차에서는 처음으로 각각의 바퀴에 독립적인 현가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과거에는 판용수철로 만든 단순한 현가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현가 장치는 금속판을 여러 겹으로 묶어 하나의 용수철처럼 사용합니다. 화물차와 대형 차량은 지금도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티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독립적인 현가 장치 덕분에 각각의 바퀴가 보다 자유롭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었고 거친 지형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 장치를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티와 작업하기가 까다로웠기 때문이죠. The problem is that he was kind of the archetypical eccentric inventor. He had difficulty working as part of a team. 그 대신 구소련은 이 장치를 구입해 자신들의 신형 전차인 T-34에 적용했습니다. What the Russians did is they took the Christie suspension, they analyzed it, they studied it, and they took what the best features of it and they incorporated this into the T-34. 크리스티의 현가 장치를 개량한 덕분에 거친 지형에서도 고속 질주가 가능했습니다. 전차의 산야 횡단 능력은 현가 장치가 좌우합니다. 현가 장치가 나쁘면 승무원들에게 전달되는 진동이 너무 심해 간단한 작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속도에도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기동 사격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T-34는 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고 시속 40km로 산야를 질주했습니다. 반면 거친 지형에서 독일 펜저 전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20km에 불과했습니다. T-34는 무한궤도의 폭도 더 넓었습니다. 펜저 전차는 38cm인 반면 T-34는 56cm였습니다. 따라서 독일 전차보다 훨씬 빠르고 편안하게 진흙과 눈밭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티가 이룬 기술 혁신은 오늘날의 최첨단 전차에서도 발견됩니다. 1928년 최초로 개발된 것과 같은 독립 현가 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차의 엔진은 강철 톱니바퀴를 회전시켜 무한궤도를 움직이고 무한궤도 덕분에 전차는 어떤 지형이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한궤도의 길이는 15.2m이며 교체 가능한 고무 패드가 장착된 강판 7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차의 이중바퀴 7개는 스프링 현가 장치에 장착되며 상하로 38cm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한궤도는 전차의 무게를 넓은 면적에 분산시켜 수렁에 빠지는 일을 막아줍니다. 에이브람스 전차가 지면에 전달하는 압력은 제곱센티미터당 1.08kg이며 일반 여성이 걸을 때 전달되는 압력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대한 물체를 움직이려면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전차들은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70톤의 전차를 최대 시속 65km로 운전하려면 일반 엔진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에이브람스는 일반 엔진이 아니라 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에이브람스의 터빈 엔진은 1500마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일반 SUV 차량보다 7배나 높은 마력입니다. 이 엔진은 항공기 연료를 연소시켜 자체적으로 압축가스를 생산합니다. 연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기가 공기를 팽창시키고 고온의 공기가 터빈을 빠르게 회전시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7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까지 가속할 수 있고 순항 속도는 시속 48km입니다. 연비는 형편없어서 리터당 0.5km도 안 되지만 장점이 단점보다 많습니다. 제트 엔진은 디젤 엔진보다 신뢰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훨씬 조용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에이브람스 전차를 죽음의 속삭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역대 최고의 기동력을 자랑하는 전차입니다. 스콧 플린 대령이 시험에 나섭니다. It moves extremely fast. You'll get speeds 40, 50 miles an hour in the tank, and during that time you have the full stabilization capability to shoot on the move. 그는 요철도로에서 현가 장치를 시험합니다. 현가 장치가 나쁠 경우 승무원들은 엄청난 진동에 시달리고 정확한 기동 사격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탈면 시험입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최대 60도의 비탈면을 오르고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도도 매우 빨라서 구소련의 T-34보다 2배나 빠른 최대 시속 65km를 자랑합니다. The power that is inherent in the tank, it definitely plays on our enemies. When they see that tank coming up, it's an attention getter. 놀랍게도 에이브람스 전차는 이 속도에서도 목표물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6톤에 달하는 포탑을 7초 만에 360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차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도 말이죠. 고속으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조준하고 사격할 수 있습니다. It's a very fast tank. It's an offensive tank. The ability for us to move very fast and engage moving targets sets it apart. 전차와 전차병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차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죠. 현대전은 화력과 기동력뿐만 아니라 정보력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지금,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과 함께 전장에서 디지털 세상을 누가 장악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최초의 전차가 플랑드르의 전쟁터로 진출한 이후 전차는 전쟁의 지배자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전차는 정보화 시대에 진입했고 에이브람스 전차는 가장 진보한 디지털 전차입니다. It's the best built tank in the world. Technology-wise, we don't know who could beat it. It's the soldiers refer to it sometimes as a 65-ton PC. 최신 에이브람스 전차는 시스템 강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항법, 감지, 조준 작업을 제어합니다. GPS 장치는 지구 어디에서든 오차 범위 1m 안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합 설비의 핵심 부품은 감지 장치이며 이 중에서도 으뜸은 야간 투시 장치입니다. 덕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대나처럼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야간 투시 장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초기의 야간 투시 장치는 베트남 전쟁에서 널리 사용됐습니다. 이 장치는 아주 미약한 빛을 증폭하는 방식으로 작동했고 별빛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이와 달리 에이브람스 전차는 빛이 전혀 없어도 작동하는 열 영상 장치를 사용합니다. 열 에너지 혹은 적외선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열기로 감지할 뿐이죠.
0도 이상의 모든 물체는 열을 방출합니다. 가시광선이 전혀 없을 때도 말이죠. 온도가 높을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You can see how the different parts of that man's body is highlighted for the heat. And as we continue to go across the field of view that we have, we check out for other types of heat sources, other personnel. 전차에 내장된 컴퓨터는 전차 외부의 열 영상을 일반 영상으로 변환합니다. Out in the testing area where we used to test these at night, you could actually see if a dog would walk across the test area. You could tell if he had a thick coat or a thin coat. 2,000 meters, you could tell where he walked, if he laid down for a little bit and continued to walk. 적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전차 포수는 차가운 배경 속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따뜻한 색의 표적을 발견합니다. 기술적으로 향상된 이 장비 덕분에 전차는 120도 각도의 선명한 시야를 확보하고 어둠과 흙먼지 속을 질주할 수 있습니다. Because we got a saying, we own the night, and we actually do. It could be 2 o'clock in the morning, pitch black, and you couldn't see your hand in front of your face, and I could see you probably 2 miles away. 전차장과 포수는 최첨단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적을 추적하고 공격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차장에겐 카메라가 한 대 더 있어서 포수가 사격을 하는 동안 다음 목표물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발견했을 때 단추 하나만 누르면 주포가 자동적으로 표적을 향해 돌아갑니다. 포수가 이 목표물을 처리하는 동안 전차장은 다음 목표물을 탐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As soon as one of you identify a target, if it's the tank commander, he hits a button, the gun goes right to it. While the gunner's getting the range to that target, he's ready to shoot and kill that guy. The commander's already off that target looking for the next one. So depending on how fast your loader is, hopefully somewhere around about 4 seconds, you're putting steel on target about every 4 seconds. 또한 디지털 사격 제어 장치가 주포와 포탑의 감지 장치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 감지 장치들은 포구의 정렬 상태를 자동으로 측정해 뛰어난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높은 온도는 포신과 조준경의 정렬 상태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차에는 기온의 변화와 포신의 위치를 감지하는 전자식 포구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덕분에 포수는 포신과 조준경을 재조정한 후 적에게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과 컴퓨터의 협력으로 에이브람스 전차는 3km 밖의 표적을 1분에 6대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자장비들처럼 각각의 전차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와 처리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결정을 내리려면 전장 전체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이브람스의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중앙 통제 장치를 거쳐 다른 전차는 물론 지상이나 공중병력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전차전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전차장들은 지상과 공중에서 협동 공격을 펼치며 전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전차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1916년 몸집만 거대한 강철 상자에서 시작했던 전차는 고도로 복잡한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철벽의 방어력, 뛰어난 정확성과 파괴력. 하지만 전쟁의 양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전차 역시 계속해서 진화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위협도 등장합니다. 신형 대전차 무기, 스마트 폭탄, 대포. 심지어 탑재된 컴퓨터를 무력화시키는 전자기 폭탄까지. 하지만 군사학자 로버트 카메론은 전쟁에서 전차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The tank has always been subjected to criticism that it is too heavy, too costly, and that there are cheaper, more efficient systems out there that can replace it. And yet today, tanks, those dinosaurs of the past, not only are functioning very effectively, but they are in demand. 전차의 최대 장점은 적응력입니다. 거의 모든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In Operation Iraqi Freedom, one of the things that's interesting is that tanks have been used to spearhead attacks into towns and cities precisely because the onboard sensors, the firepower, and the survivability. It's infinitely greater than a rifleman by himself walking down the street. I can't imagine a scenario where there will not be a requirement for a mounted platform that offers survivability, speed, shock, and firepower. 전차 설계가들의 당면 과제는 언제나 그렇듯 항상 똑같습니다. 전차를 움직이는 승무원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기술과 화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the tank will be around for a long time. We've seen evolutions in lethality, larger guns. We've looked at directed energy, lasers, other things like that. But it's the ability to provide that shock effect and firepower, break the enemy's will to fight. Tanks do that very, very well. 화력, 기동력, 방어력. 전차는 이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As a soldier, it gives you a lot more confidence. You've got this additional armor around you. You've got this greater capability to take damage and dish it out, and now you can go into areas that you did not before. 군사력을 측정할 때마다 기갑부대의 전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플랑드르의 전장에서 팔루자의 거리까지 전차는 승리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